독일 카셀 상공 27,000피트, 1943년 7월 30일입니다. 마이클 아루스 상사의 손가락은 전열 장갑 속에서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B-17 톤델레오의 꼬리 부분 온도는 영하 40도 화씨였습니다. 그는 꼬리 사수 자리에 플렉시글라스 덮개를 통해 폭격기 편대 뒤에서 대형을 이루는 메서슈미트 BF-109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8, 10, 그리고 15대의 전투기들이 부상당한 먹이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늑대들처럼 대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터컴이 끽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조종사인 브링크 중위는 꼬리 사수에게 그들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루스는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23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그를 그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앳된 얼굴과 가냘픈 몸매 때문이었습니다. 젖은 상태에서도 그의 몸무게는 138파운드였습니다. 다른 사수들은 그에게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 출신의 이 저체중 청년이 공중 사격술 교범을 다시 쓸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루스는 K-13 조준형을 통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준선은 그가 사격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정밀하고 수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를 괴롭혔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문제였습니다. 표준 조준 시스템은 400에서 600야드 사이에 공격하는 전투기를 사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관이 모든 학생에게 주입시킨 교범상 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루스는 이 교과서적인 사격이 계속해서 빗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독일 전투기들이 B-17 폭격기에 기관포를 퍼붓는 동안 예광탄이 텅 빈 허공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폭격기들이 폭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연기를 뿜으며 지상으로 추락하는 폭격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낙하산이 너무 늦게 혹은 전혀 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서슈미트 전투기들이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500야드, 그것은 표준 사거리였습니다. 아루스의 손은 쌍열 59경 기관총 손잡이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승무원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비행대장도 몰랐습니다. 3년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이 마른 청년이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것을 미 육군 항공대 전체가 몰랐습니다. 톤델레오를 향해 급강하하는 루프트바페 조종사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꼬리 사수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를 치명적으로 만든 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6달 전 유럽 상공에서 미국의 폭격기 손실은 치명적인 수준에 달했습니다. 1943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일주일은 블랙 위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8공군은 단 7일 만에 148대의 중폭격기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의 손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1,500명의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인무당 손실률은 13%에 달했습니다. 계산은 잔인하고 간단했습니다. 그 속도라면 전체 폭격기 전력이 봄이 오기 전에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폭격기가 아니었습니다. B-17 플라잉 포트리스는 13정의 59경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보잉 엔지니어들은 날아다니는 고슴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10명의 승무원이 탑승하여 목표물까지 사격하며 돌아오도록 설계된 무기였습니다. 문제는 고슴도치의 가시가 아무것도 마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8공군 정보 분석가들은 기관총 카메라 영상과 전투 보고서를 정밀 검토했습니다. 통계는 암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폭격기 사수들이 발사한 100발 중 실제로 공격하는 전투기를 마친 것은 2발 미만이었습니다. 명중률은 2% 미만이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이 틈새를 이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B-17의 기수 기관총이 사거리가 제한적인 12시 방향 상공으로 고고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볼터렛 사수가 충분히 빠르게 조준할 수 없는 아래쪽에서부터 6시 방향으로 낮게 날아 올라왔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정면 공격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시속 600마일을 넘는 복합 속도로 접근하여 20mm 기관포와 30mm 로켓을 발사한 다음 폭격기의 기관총이 그들을 추적하기 전에 이탈했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편대를 실험했습니다. 화력을 집중시키지만 대공포에 폭격기가 더 쉽게 명중될 수 있는 밀집 대형을 시도했습니다. 각 항공기가 기동할 공간을 제공하지만 독일 전투기들이 이용할 틈을 남기는 헐거운 대형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B-17 폭격기를 개조하여 12시 방향 상공을 커버하기 위해 턱 터렛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사수들에게 편향 사격을 끊임없이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목표물을 예측하여 조준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적이 있는 곳이 아니라 총탄이 도달했을 때 적이 있을 지점을 겨냥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편향 사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시속 300마일로 공격하는 메서슈미트 BF-109는 초당 440피트를 움직입니다. 59경 총탄은 초당 2900피트를 날아갑니다. 600야드, 즉 1800피트 거리에서 총탄이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는 0.6초가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전투기는 264피트를 이동합니다. 사수는 목표물보다 항공기 26대 길이만큼 앞서 조준해야 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그의 폭격기가 난기류 속에서 흔들리는 동안, 손상된 산소 라인으로 인한 산소 부족과 싸우는 동안, 예광탄과 기관포탄이 그의 주변 알루미늄 외피를 찢고 지나가는 동안, 그의 친구들이 죽어가는 동안 전문가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폭격기 사수들은 표준 편향 원리를 사용하여 400에서 600야드의 규정 사거리에서 사격해야 했습니다. 훈련을 따르고 교리를 신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교리가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43년 마지막 6달 동안 제8공군은 독일 전투기들에게 600대가 넘는 폭격기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규칙을 따랐다가 무덤으로 향한 6,000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폭격기 승무원 중 25%만이 25번의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사망하거나 불구의 몸이 되거나 독일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통계는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기관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는 21만 4천 명의 공중사수들에게 올바른 기술을 훈련시키는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실전에서 단 한 발도 쏴보지 않은 사격 교관들이 교범을 쓰고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수학, 탄도학, 이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의 이론이 허구였다는 점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놓쳤던 것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위에 대한 고등학교 중퇴자의 경멸을 가진 매사추세츠 출신의 마른 청년이었습니다. 마이클 루이스 아루스는 1920년 7월 31일 레바논 이민자 부모님 사이에서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살림은 섬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라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탁일을 했습니다. 마이클은 모두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내는 법을 아는 동네에서 대공황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그는 스프링필드 기술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3년 후에 가족을 돕기 위해 중퇴했습니다. 그는 준숙련 운전사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는 책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권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보고 들은 것보다 자신의 관찰을 더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8월 25일 그의 23번째 생일로부터 3개월 후이자 진주만 공격 8개월 후 아루스는 스프링필드의 육군 모병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미혼이었고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으며 급여보다 군대가 그를 더 잘 먹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병관은 138파운드의 이 청년을 보고 아마도 총알바디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루스는 그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평범한 청년이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공중사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는 아루스를 표준 훈련 과정으로 보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기본 훈련을,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에서 사격 학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관들은 그에게 59경 브라우닝 기관총을 눈가리개로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두꺼운 장갑을 끼고 고도에서 총기 걸림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편향 각도와 선행 계산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400에서 600야드 거리에서 사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루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흡수하고 의심을 한쪽에 제쳐두었습니다. 1943년 6월경 아루스 상사는 영국 케임브리지셔의 킴볼턴, 영국 공군 기지에 주둔한 527 폭격대대 379 폭격 비행단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B-17-42 298-965의 꼬리 사수였습니다. 이 폭격기는 인기 영화 속 요염한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톤델레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꼬리 사수는 폭격기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고립된 위치였습니다. 항공기 후방에 돌출된 플렉시글라스 덮개 속에 홀로 앉아 뒤를 바라보며 세상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선호하는 각도인 후방에서 공격해올 때 당신은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가장 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꼬리 사수 위치는 아마도 볼터렛을 제외하고는 B-17의 어떤 위치보다도 가장 높은 사상자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1943년 6월과 7월 초 그의 첫 전투 임무에서 아루스는 훈련받은 대로 했습니다. 그는 적 전투기들이 600야드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편향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통제된 짧은 사격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광탄이 빗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폭격기들이 추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찰의 순간은 전투 중이 아니라 지상에서 찾아왔습니다. 승무원들이 다음 임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던 임무 사이에 끝없는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아루스가 총을 닫고 총열의 패치를 통과시키고 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사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문제가 교리에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루스의 추론은 간단했습니다. 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직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훈련 교범은 사바에게서 600야드에서 사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목표물을 맞힐 최고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루스는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메서슈미트 전투기가 600야드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독일의 20mm 기관포는 600야드의 유효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0mm 로켓은 800야드를 넘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교범상 사거리를 기다렸다가 사격하면 독일 조종사가 이미 자신을 향해 사격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수가 교전하기도 전에 폭격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도권은 공격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학을 뒤집으면 어떨까요? 독일 조종사가 방역 사격을 예상하기 훨씬 전, 즉 더 일찍 사격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가 목표물에 고정하기 전에, 그가 자신의 최적 사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말입니다. 교과서들은 이것이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교과서들은 900야드에서의 명중 확률은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교과서들은 탄약을 낭비하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루스는 피격당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7월 30일 카셀 임무에서 아루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서슈미트 전투기들이 폭격기 편대 뒤에 대형을 이루었을 때 그는 600야드까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900야드에서 발포했습니다. 다른 사수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인터콤으로 아루스가 또 탄약을 낭비하고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대형을 깼습니다. 그들은 이전과 같은 공격적인 태도로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폭격기를 공격하는 전투기 조종사는 자신의 항공기를 안정시키고 사격을 조준하며 발포하는 동안 중요한 희 3초 동안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루스에 이르고 공격적인 사격은 그 과정을 방해했습니다. 메서슈미트 조종사들은 예상보다 일찍 59경 예광탄 줄기를 뚫고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그들은 움찔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도하기 위해 이탈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시도했을 때 아루스는 여전히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900야드에서 그들을 맞추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끔 맞추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는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의 공격을 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아루스 기술의 진정한 천재성은 전투기들이 600야드 안으로 접근했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미 최적의 공격 각도에서 벗어나게 만든 끊임없는 화력의 흐름을 뚫고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상구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아루스의 쌍열 59경, 기관총은 긴 사격으로 총탄을 쏟아냈습니다. 교범은 탄약을 절약하고 과열을 막기 위해 짧은 사격을 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아루스는 그의 목표물들이 죽거나 도망갈 때까지 발포했습니다. 1943년 7월 30일 카셀 상공 임무에서 이 기술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아루스는 메서슈미트 BF-109 세대를 격추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20mm 기관 포탄이 꼬리 부분의 산소 라인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아루스는 시야가 좁아지고 산소 부족으로 생각이 둔하고 느려지는 동안에도 계속 사격했습니다. 또 다른 포탄이 그의 기관총 중 한 정을 막았습니다. 그는 마비된 손가락으로 그것을 고치고 다시 사격했습니다. 포탄 파편이 그의 어깨를 찢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격했습니다. 전투기들이 마침내 물러났을 때 아루스는 그날 네 번째 독일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톤델레오가 킴볼턴으로 간신히 돌아왔을 때 폭격기의 꼬리 부분은 분쇄기를 통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루스는 피로 젖은 비행 재킷을 입은 채 자리에서 나왔고 이내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기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들은 그의 어깨에서 금속 파편을 제거하고 산소 부족증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날 일은 부상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정보 장교들이 승무원들에게 임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아루스가 4대의 적 항공기를 파괴했다는 주장에 이르렀을 때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4대라고요? 선임 정보 장교가 되물었습니다. 한 번의 임무에서요?
회의적인 시선이 명백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가끔 한 번의 교전에서 4대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P-47 또는 P-51 전투기를 조종했습니다. 폭격기 사수가 4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상이나 전투 스트레스 혹은 명백한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폭격기 사수들은 에이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종사 브링크, 소위는 자신의 꼬리 사수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저는 그들 중 2대가 폭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항해사는 다른 한 대가 불을 뿜으며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허리 사수가 4번째 격추를 확인했습니다. 편대나의 다른 승무원들도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흐릿하고 흔들리는 기관총 카메라 영상은 총구 화염과 적어도 2번의 명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루스의 탄약 소모량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규정 교리가 제한하는 양의 거의 2배를 사격했습니다. 정보장교들은 공로 훈장을 추천하며 보고서를 지휘 계통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훈련사령부의 사격술 교관들이 아루스의 기술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900야드에서 사격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통제된 2발 사격 대신 긴 연사를 하는 것은 공중 사격술의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이 위컴에 있는 8번째 공군 사령부에서 격렬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격술 교리 전문가들은 아루스의 성공이 통계적 변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독일군의 실수와 순전한 운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기술이 널리 채택된다면 탄약 낭비, 총열 과열, 그리고 효과성 증가 없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령은 그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900야드에서 마구잡이로 사격하기 시작한다면 독일군이 소진되기 전에 우리가 탄약을 다 쓸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작전 비행대장들은 방역했습니다. 그들은 손실률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한 승무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표준 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관총 카메라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한중령은 억제된 분노로 목소리를 굳히며 존경하는 장군님, 수학은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루스 병장이 그의 기술을 사용하여 한 번의 임무에서 4대의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평균 사수가 장군님의 기술을 사용하여 0대의 전투기도 격추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논쟁은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을 제외하고는 학문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수 있습니다. 제8폭격사령부의 사령관인 프레드릭 L. 앤더슨 소장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추격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공중전이 아직 발명되던 시기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전술이 전투에서 생존한 병사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훈련 과정을 설계한 사람들이 아닌 생존자들에게서 말입니다. 앤더슨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유능한 병장을 다른 사수들에게 보내 그의 설명을 듣게 하십시오. 그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게 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봅시다. 그는 사격술 학교 대령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시험하는 동안 당신은 아루스 병장의 기술을 방해하거나 어떠한 징계 조치도 권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것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앤더슨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아루스의 공로 훈장을 승인했습니다. 1945년 1월에 발표된 훈장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루스 병장은 3대의 적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산소 공급 라인이 끊어지고 한정은 고장났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기관총을 수리하고 다시 사격하여 4번째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이 병사의 용기에 놀라셨다면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마지막 이야기들을 구독해 주시길 고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역사 속 진정한 영웅들이 기억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잊혀진 비범한 영웅담들을 전해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이야기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는 동안 379번째 폭격 비행단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꼬리 사수들이 아루스에게 그의 기술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8월 중순까지 부상에서 회복하여 다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청중이 있었습니다. 1943년 8월과 9월 내내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루스의 조기 공격 사격 기술을 채택한 379번째 폭격 비행단의 꼬리 사수들은 독일 전투기의 행동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메소슈미트와 포케불프 190 전투기들은 여전히 공격했지만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더 일찍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공격 비행은 덜 정확해졌습니다. 정보 분석가들은 폭격기 손실률을 방어, 사격의 공격성과 연관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루스 방식을 채택한 사수들이 있는 비행단들은 전투기 공격으로 인한 손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응용 심리학이었습니다.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전투기 조종사들도 위험과 보상 계산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만약 위험이 증가한다면, 즉 방어 사격이 더 일찍 시작되고 더 공격적으로 계속된다면 일부 조종사들은 무의식적으로 공격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루스 자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3년 9월 6일 톤델레오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대한 공습의 일부였습니다. 임무는 처음부터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목표물 상공에서 격렬한 대공포가 여러 대의 폭격기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귀환하는 편대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아루스는 다시 꼬리 사수 위치로 돌아가 그의 표준 900야드 거리에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교전에서 그는 메서슈미트 BF-109 전투기 2대를 더 격추했습니다. 그러나 톤델레오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2개의 엔진이 고장나고 있었습니다. 폭격기는 고도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브링크 소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우리는 불시착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수면 착륙에 대비하십시오. 그들은 간신히 영국 해협 상공에 있었습니다. 대하는 독일 영토와 전쟁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승무원들은 항공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느슨한 물건들, 즉 기관총, 탄약, 장비 등을 버렸습니다. 아루스는 마지못해 꼬리 위치를 포기하고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B-7 폭격기는 시속 120마일로 차가운 해협 수면에 충돌했습니다. 충격은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항공기는 부서졌지만 승무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영국 구조 보트가 2시간 이내에 그들을 구조했고 모든 인원이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아루스는 일주일 이내에 다시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379번째 폭격 비행단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부대들도 그의 기술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훈련사령부의 반대는 증거의 무게 아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43년 10월이 되자 수정된 사격술 교리가 8번째 공군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루스의 접근 방식을 조심스럽게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사수들이 전술적으로 적절할 때 확장된 거리에서 사격할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관료적인 언어였습니다. 매사추세츠 출신의 마른 젊은이가 옳았고 전문가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체면치레 방식이었습니다. 아루스는 1944년 초에 그의 14번째이자 마지막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공식 기록은 파괴된 적기 17대였습니다. 이는 전쟁 중 어떤 미국 폭격기 사수보다도 가장 높은 확정된 점수였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실제 숫자가 더 높았다고 믿습니다. 공중전의 특성상 정확한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3명의 다른 폭격기 사수들이 모두 같은 메서슈미트에 발포했을 때 그것이 격추되면 누가 공로를 인정받았을까요? 공식 기록은 아루스 단독으로 확실히 귀속될 수 있는 격추 기록만을 반영했습니다. 유사한 공격적인 방어 전술을 채택한 다른 폭격기 사수들도 승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이 이를 알아챘습니다. 1943년 후반 루프트와페의 사후 보고서들은 미국 폭격기 방어 사격에 증가된 맹렬함을 언급했습니다. 야크트 게슈바더 26 비행단 소속 한스 엘러스 중위는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는 미국 사수들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위치에 오기도 전에 더 일찍 사격을 시작합니다. 이 예광탄의 벽을 뚫고 공격을 강행하려면 강철 같은 신경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참 조종사들 중 많은 수가 너무 일찍 물러나고 있습니다. 전략적 영향은 측정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전술이 확산되기 전인 1943년 7월과 8월의 잔혹한 임무 동안 8번째 공군은 적 전투기에 대해 임무당 평균 약 7%의 손실을 겪었습니다. 1944년 3월과 4월이 되자 더 많은 사수들이 공격적인 조기 사격을 사용하면서 전투기로 인한 손실은 약 3%로 떨어졌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한 사람의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P-51 머스탱 같은 장거리 전투기 호위기도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격술 전술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수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개선된 사격술 전술이 6개월의 작전 기간 동안 단 1%의 손실률을 줄였다면 그것은 대략 75대의 폭격기를 살린 것입니다. 750명의 병사들, 즉 독일 상공에서 죽는 대신 집으로 돌아온 750명의 아버지, 형제, 아들들을 말합니다. 379번째 폭격 비행단 참전 용사들은 누가 공로를 받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후 아루스의 승무원 중 한 명인 허리사수 프랭크 모리스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이크, 우리는 탄약 낭비에 대해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았고 우리는 틀렸습니다. 저는 당신처럼 싸우는 법을 배우기 전 초기에 격추된 승무원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욱 놀라워집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 주십시오. 잊혀진 이 영웅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전해질 가치가 있으며 여러분의 지원은 더 많은 이야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전쟁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마이클 아루스의 전투 경력은 그가 집으로 돌아갈 만큼 충분한 임무를 수행한 1944년 초에 끝났습니다. 육군 항공대는 그를 사격 교관으로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아루스는 가르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1944년에 이르러 미국 전투기 호위대는 루프트와페 전투기의 위협을 대부분 무력화했습니다. 피와 배움으로 얻은 1943년의 교훈은 교리와 훈련에 흡수되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신참 사수들은 공격적인 방어 사격을 표준 절차로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 방법이 교과서보다 자신의 눈을 믿었던 고등학교 중퇴제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아루스는 결코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육군이 그의 기록을 홍보하려고 했을 때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1958년 그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무명용사의 묘를 안치하는 의식에서 명예운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공중사수로서 그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영광이었고 자신에 관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루이스 아루스는 1944년에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수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메달들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무공훈장, 비행훈장, 오크이피 클러스터 2개가 달린 공군 훈장, 그리고 퍼플 하트 훈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차라리 잊고 싶은 곳에 있었고 차라리 잊고 싶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혁신의 유산은 그가 결코 보지 못한 방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원칙, 즉 명중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인 조기 교전이 적의 전술을 방해한다는 원칙은 공중 방어 교리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B-29 슈퍼포트리스가 태평양에서 운용을 시작했을 때 그 사수들은 아루스의 전투 경험에 크게 의존하는 원칙에 따라 훈련받았습니다. 이 개념은 공중 사격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Z시대에는 방어 시스템이 최대 사거리에서 위협을 교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적이 계획된 공격을 실행하는 대신 반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계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통합 방공 시스템은 동일한 핵심 원칙을 구현합니다. 즉 일찍 교전하고 공격적으로 교전하며 공격자가 당신에게 대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통계 분석은 아루스를 완전히 입증했습니다. 육군항공대 통계통제실의 전후 연구는 이를 완전히 입증했습니다. 공격적인 사수들을 가진 폭격기 편대는 최적의 사격거리를 기다린 편대보다 20에서 30% 더 적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연구는 초기의 방어 사격이 명중 확률과 관계없이 적의 공격 효율성에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군사 용어로 말하면 그것은 아루스가 옳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폭격기 사수로서 확인된 17번의 승리는 깨지지 않은 미국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 공군 폭격기 사령부의 영국인 사수들은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랭커스터 후방 사수였던 월리스 맥킨토시는 확인된 8명의 격추와 여러 명의 격추 추정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미국인 사수도 아루스의 기록에 필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의 일부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1944년 말까지 연합군의 유럽 제공권은 너무나 완벽해서 독일 전투기들은 폭격기 편대에 거의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공중사수들이 에이스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아루스는 적절한 기술, 용기,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의 조합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마이클 아루스는 1990년 2월 69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스프링필드 리퍼블리칸에 실린 그의 부고는 그의 복무와 메달을 언급했지만 그가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생존 참전 용사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에서 매사추세츠주 리처드 닐 하원 의원은 의회 의사록의 추모사를 낭독하며 아루스를 제2차 세계대전에 잊혀진 영웅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이클 아루스 이야기의 교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놓치는 해결책을 봅니다. 때로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아이가 고학력자들이 모르는 것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용기가 인정된 교리보다 자신의 관찰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존과 죽음의 차이가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규칙이 사람들을 죽일 때 기꺼이 규칙을 깰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매사추세츠 출신의 마른 아이가 더 나은 전투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750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는 결코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그에 대한 가장 놀라운 점일 것입니다.